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임현진이라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저를 소개하는 방식은 네, 독립 프로듀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독립 프로듀서로 공연예술 쪽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축제를 기획하는 일들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들은 공연예술 축제였었어요. 공연예술 축제에서 처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저는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에서 축제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대학 시절에 감사하게도 얻었던 토익, 토플 성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영어 잘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공연예술 축제에서 해외팀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컴퍼니 매니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제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좀 철이 없었죠. 내가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는데 월급도 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은 일을 시작한 한 초반에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제가 함께 일했던 아티스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 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와, 나 프랑스 아티스트들 진짜 좋아하네. 역시 프랑스가 예술은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정말 그럴까? 왜 이렇게 항상 프랑스 아티스트들을 초청하기만 하는데 한국 아티스트들은 프랑스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제가 단순히 축제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어떤 문화를, 그리고 예술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새로이 창작하는 그 과정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에서 만났던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듀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본격적으로 창작하고 제작하는 일에 관여를 깊이 하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여러 관객들을 만나는 일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었었고, 이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다,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들은 한국에 많이 오는데 우리는 별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지? 그 생각을 했을 때가 아마도 한 10몇 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인바운드, 수입이 아닌 아웃바운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축제에서 만났던 동료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해외 아티스트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아티스트 있는데 너희 나라에 어떤 축제가 있을까? 이런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의 작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 하다 보니 무언가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밀도 있는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밀도 있는 교류라 하면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무언가를 해외 아티스트와 한국의 아티스트가 함께 창작한다면 어떨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서로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국제 공동 제작의 형태로 처음에는 한국과 프랑스 공동 창작 작품을 워크숍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이후에는 아시아 국가로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시아, 특히나 아세안이라고도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은 사실은 서울아트마켓이라고 하는 공연예술 아트마켓 플랫폼이었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국제교류 행사나 어떤 아트페어라든지 비엔날레나 아트마켓 같은 곳에 가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감각을 좀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 서울아트마켓에 갔을 때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는 벽지가 되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로를 알고 있는, 아, 나 빼고 다 친구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여기서 어떻게 하지? 비즈니스를 한다는데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런 느낌을 극복하는데 사실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교류라는 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아, 나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벽지가 되어서 이곳저곳의 아트마켓에 다니면서 조금씩 아는 얼굴도 생기고, 조금씩 나처럼 혼자 와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아트마켓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친구가 먼저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된다는 말, 사실 이렇게 국제교류, 아트마켓 이런 곳에서 쓰기에 좀 어색한 말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은 그런 신뢰와 우정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 그런 우정을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는 서울아트마켓에서 커넥터, 장르 커넥터, 그리고 협력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업계의 다른 동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독립기획자냐고 누군가가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중매쟁이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새로 알게 되게 도와주는 거, 내 친구인데 이제부터 네 친구야 라고 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냥 중매만 시켜주고 뭐 수수료를 받으시나요? 뭐 그런 계산을 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독립기획자로, 독립 프로듀서로 일을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 다리라고 부르는 독립 프로듀서들의 콜렉티브로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다리라는 그룹은 국제교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공연예술의 창작과 제작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콜렉티브인데요. 이름이 콜렉티브이듯이 사실상 어떤 월급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얻게 되는, 가지게 되는 기회와 자원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일했을 때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국제적으로 지속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제가 같이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상 이렇게 행복하게 막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서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 시기는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쉬운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기에 저는 한 1년에, 2020년에만 10개의 해외 투어가 취소가 됐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2월 달에 딱 했는데요. 2월 달에 호주의 멜번에 있는 축제에서 공연 발표를 하고 돌아올 즈음에 한국에서 문자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 돌아오지 마라. 지금 중국과 아시아에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다. 호주가 안전할 거다. 그런데 왠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탔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이틀 뒤에 모든 국제선 항공이 다 이제 끊기고, 그리고 비로소 본격적인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연중 계획되어 있던 나머지 9개 공연들은 다 취소가 됐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국제교류를 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공연예술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강하게 찾아봐야겠다.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왜 해왔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2020년부터는, 이전까지는 주로 프로듀서로만 활동했다면 20년부터는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저의 분야에 대한 그런 리서치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사실 이거는 뭐 연구 자료라기보다는 국제문화교류의 그런 진흥법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이죠.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도대체 국제문화교류는 뭘까? 국제문화 교류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그 문장들이었어요.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문화 산업을 진흥시킨다. 문화 외교, 그리고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처럼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이 시대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와 모든 세계의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개념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국제문화 교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나아가서는 예술적인 성취와 발전, 저의 경우에는 예술적인 배움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래서 비록 독립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이지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HR 부서에서 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건 없지만 저는 스스로 셀프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런 예술적인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조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단순히 멈출 게 아니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였지. 라는 그런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담론이 이제 법 제정과 어떤 조례, 그리고 우리가 국제문화 교류의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면 저에게 조금 더 와닿게 되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을 함께 연관시켜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최근 여러분들도 아마 국제교류의 어떤 시장이나 축제나 마켓이나 뭐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에 가시게 되면 아주 많이 듣게 될 키워드들입니다. 4가지를 적었는데요. 다양성, 상호의존성, 초국가성, 상호호혜성입니다. 다양성은 그 2020년이라는 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세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고 함께 공성장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그런 강화 효과를 셀프로 했어요. 나 이런 일 하고 있었던 거야. 나 상호 의존적인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야. 나아가서는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와, 우리나라 예술이 정말 멋지다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외교나 홍보의 수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이 초국가성에 대한 이야기를 탈식민화와도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 서구권 국가들이 주로 이전에 자행했던 어떤 식민화에 대한 그런 반성적인 그런 회고를 담아서 문화 생태계가 탈식민화를 비로소 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호 호혜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영어로 먼저 들었어요. reciprocit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검색을 해서 봤는데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어의 하나하나를 꼽아보면 사실은 어려운 뜻은 아닐 텐데요. 서로 무언가를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내놓아라는 그런 거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효익과 그런 혜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성장할 수 있는 개념과 일치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이런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국제교류라는 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던 시절에 문화 외교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어떤 문화교류는 외교의 수단이자 소프트 파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어쩌면 하향식일 수 있고 어쩌면 일방향의 교류일 수 있다라는 접근. 한국 공연을 세계로 같은 그런 해외 진출만을 논의했던 것에서 나아가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국제 문화 교류는 국가들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이해와 협력을 선행한다 같은 말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호혜성이나 다자성, 다양성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나아가서는 다자 간 교류라는 개념 역시도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상호 간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담론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축제 감독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네덜란드의 스프링 페스티벌이라는 곳의 예술 감독이셨던 라이너 호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은 스프링 페스티벌의 개막 연설에서 개막 연설의 주제 강연으로 강연의 제목을 불필요한 축제가 되는 법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거기서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아니, 축제가 개막을 하는데 필요한 축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불필요한 축제가 되는 법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국제성에 대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적인 축제는 국제적이다. 대부분의 극장들이 평소 국가와 지역 범위 안에서만 작품들을 소개한다면 축제는 세계라는 것이 좁은 범위의 국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난민의 문제 등을 마주하는 이 시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장황하게 국제교류 그래서 왜 하는 걸까요?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유를 또렷하게, 이유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풍성하게 생각해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더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또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교류의 방법들도 다양해졌는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어떤 기술과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들의 그런 접목을 5년 정도 빠르게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공연예술의 국제교류와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티스트가 해외로 나가는 것, 진출하는 것, 물리적으로 작품이, 공연이, 어떤 전시가 그 타 국가에서 공연되는 것, 상연되는 것, 전시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의 국제교류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 교류를 포함한 어떤 정보와 자원의 교류, 그리고 꼭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디지털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런 교류들을 포함한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어떤 공동 창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봐야지 교류가 되지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류와 창작의 시작을 먼저 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무언가 레지던시나 워크숍을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이후에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굳이 유형으로 좀 분리를 하자면 이런 직접 교류와 간접 교류의 형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교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초기에 국제교류를 진흥하고자 했을 때에는 해외로 한국 작품의 진출을 하게 하는 것을 우선에 두었다면 이제는 해외 시장 어디에 나가도 한국 작품을 팔기만 하려고 하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만약에 해외 동료를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교류를 하려면, 너를 혹은 한국으로 초청을 하려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단순히 내 작품을 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떤 일방향으로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방식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형태의 국제교류를 넘어서 좀 더 다자간의 쌍방향의 사업들을 확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아티스트들은 장르와 작업의 방식에 따라서 단순한 아웃바운드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우리는 해외에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환해서 무언가를 교류하는 것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만든 일이
나중에 나를 그쪽 해외 유럽 시장에 알리게 되는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교류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무조건 진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작은 만남과 교류에서부터, 워크숍과 배움, 서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신 분이 사전 질문 중에 한 분 계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그 질문에는 아까 어쩌면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를 들면 전주 영화제에 온 어떤 해외 아티스트와 알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만난 어떤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확장될 수 있는 게 국제교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영어가 중요하기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의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무언가 전달할, 이건 나만 알기 너무 아쉬워, 이 이야기는 꼭 전해야겠어 라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들, 그런 진솔함 같은 것들이 더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국제교류를, 그 언어의 그런 실력과 국제교류의 그런 어떤 성과들이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저는 종종 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러면 국제교류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야기 드릴 게 사실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해도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속성인 것 같아요. 국제교류는 예술의 다른 어떠한 일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국제교류만큼은 특히나 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어떤 축제에 가서 내 작품을 프로모션 했다고 바로 그 작품이 팔리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국제적인 장애 혹은 내가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넓히고, 그리고 이걸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끈기,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성,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친구가 된다는 말씀 드렸듯이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극장과 극장이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 극장과 저기 극장이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의 투자를 할 수 있지? 예술가와 예술가도 마찬가지이고, 예술가와 극장, 전시장과 아티스트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 그러려면 폭넓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새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런 특장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가는데 그쪽 서양의 관객들에게, 서구권의 관객들에게 좀 잘 먹히려면 작품의 요소를 좀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 작품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템포러리 공연 예술 작품인데 해외 시장에서 잘 먹히려면 뭔가 전통 예술의 양식을 하나 넣어야 될까요? 판소리를 하나 넣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절대 잃지 않아야, 그리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찐 매력은 절대로 놓지 않아야 작품이 국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을 다시 짧게 요약하면 주체성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작품의 해외 진출의 방식, 전략, 성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는 안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것이 국제시장의 그런 트렌드인지를 읽어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품만 그런 보는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이 작품을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좀 더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작품도 많이 보셔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예술계를 읽고 있는지 나만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작품의 레퍼토리가 다양하다면 이런 작품은 이 지역에, 이 권역에 적합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축제에 한번 제안해 봐야겠다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안목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공공기금의 수혜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앞서서 그 발표를 해주셨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저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코피스에서도 작품의 제작을 위한 국제교류 리서치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고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에서도 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몽골의 울란바타르로 레지던시를 다녀온 적도 있고,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해외 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들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공연예술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해외 아트마켓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좀 긴 아트마켓들의 리스트가 쭉 이제 고지가 되어 있고, 이 아트마켓들의 어떤 작품을 프로모션하고자 하는 프로듀서들, 그리고 예술단체의 대표자들이 그 아트마켓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저희는 거기서 어떤 것을 리서치를 했는지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함께 아카이브 책자로 엮어서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국제교류의 품이 좀 더 넓어지시고 조금 더 장기간의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국제교류의 플레이어들이 건강하게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행할 수 있게끔 이런 마켓에 진출해보고 같이 리서치를 해보는 그런 과정 설계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연 예술을 국제 교류할 때 우리는 종종 이동성, 모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빌리티라는 말은 실제로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유럽 권역의 국가들에서는 국제 교류의 기금, 앞서서 언급되었던 K아츠 온더고 같은 그런 사업의 기금들을 주로 모빌리티 펀딩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빌리티 펀딩 하면 왠지 뭔가 현대차에서 뭐 펀딩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K아츠 온더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아티스트가 해외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 항공비와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제교류 지원 기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국제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이후를 다시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의 공연예술 국제교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하면서 최근에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는 이 작품의 유통 방식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분석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 투어링인데요. 작품의 전체 풀 프로덕션이 다 해외로 투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아이디어가 되는 뭐 시놉시스일 수도 있고요. 안무의 무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음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는 뮤지컬의 라이센스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작품의 핵심이 되는 컨셉, 코어 부분만 투어링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나머지는 이 컨셉 투어링의 개념과 다 연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작품의 투어 자체도 조금 더 그린 프로덕션을 추구하자. 예를 들면 항공기를 탈 때에도 이 항공기가 탄소 배출량을 가장 줄이려면 어떤 노선을 타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만약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교류를 할 수 있다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새로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의 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딥 모빌리티라는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딥 모빌리티 혹은 슬로우 투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딥 모빌리티는 우리가 한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공연만 짠 하고 공연 끝 철수 집에 가자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인지, 이 도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곳의 예술가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리서치도 하고 조금 더 긴 기간 머무르면서 그 이동성 자체에 심도를 더하는 것을 딥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슬로우 투어링은 빠르게 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러 도시들을 투어하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접근, 딥모빌리티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 투어링이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으로 좀 확장시켜서 알리기 시작한 아티스트는 프랑스의 안무가인 제롬 벨입니다. 제롬 벨은 굉장히 저명한 안무가이죠. 수많은 해외 축제에서 작품을 발표를 했었고, 그러던 제롬 벨이 2018년에 문득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외 투어를 많이 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노 플라이트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비행기를 더 이상 타지 않고 기차로 갈 수 있는 곳만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것에는 약간의 비화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롬 벨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제법 넓은 권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 아티스트는 노플라이트 선언하게 되면 아무도 해도 못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퀄로 적용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벨이 그러면 공연예술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롬 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무의 접근 방식, 그리고 이 워크숍과 리허설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정말 거의 얇은 책 한 권 정도의 그런 분량의 프로토콜을 판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해외 축제에 그것을 진출시키고 그곳의 로컬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작품 갈라가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팀도 마찬가지로 메인 아티스트들과 연출팀만이 투어를 하고 현지의 대부분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그리고 현지 아마추어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2010년에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던 리미니 프로토콜 역시 무대 위에 서게 되는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로컬에서 섭외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 100% 광주라는 프로덕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컨셉 투어링이 최근의 개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이런 방식으로 국제 교류를 효율화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접근들을 해오고 있다는 걸 좀 발견할 수 있겠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해서 앞서서 유럽의 권역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시기도 했는데, 유럽의 퍼폼 유럽이라는 곳에서는 공모사업, 유럽 안에서의 국제 교류, 유럽 안에서의 국제적인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언어로 가이드라인을 좀 적어 두었더라고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이 퍼폼 유럽에서 국제 교류를 설계하는 이유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연대와 공정한 협력의 모델을 실천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후순위로 미뤄두기 쉬운 문장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대할 수 있을까? 연결할 수 있을까?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한번 눈으로 쭉 봐주시고 마지막에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투어하고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변화들은 제가 사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연을 발표하면서 그 디지털 공간의 발표들이 서로 해외 아티스트들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는 온라인 레지던시의 방식으로 확장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공연 자체에 물리적으로 배우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작품의 창작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영상에서 누군가가 출연하고 그 영상에 출연한 누군가와 함께 서사가 진행되는 방식의 공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공연은 케이브라는 2021년에 기획했던 공연인데요. 이후에 이어질 소개드릴 공연과 좀 연결이 돼 있어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디지털 공간 자체가 어떤 국제 교류의 플랫폼이 되게끔 연출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텔나이트라는 공연은 이 축제 형태의 페스티벌 플랫폼을 디지털 공간에 만들면서 이 국제 교류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동료의 아티스트들을 이 디지털 공간에 큐레이션하는 방식으로 국제 교류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 동료들도 좀 더 서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국제 교류를 하러 가셨을 때 어떤 해외 파트너가 있다면 종종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EDI 정책이 있어, DEI 정책이 있어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Equality, Diversity, Inclusion의 줄임말이고요. 실제로 영국과 지금 이제 미국은 정부가 바뀌면서 좀 추세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문화예술의 교류 창작, 유통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평등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어떤 그런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설계하고 공연, 전시, 축제, 공연장의 프로그램들에 이런 기준들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끔 권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교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교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일까지도 충분히 포용하고 있는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사례를 공유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독립 프로듀서라고 하시는데 요새 어떤 것에 관심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었고 뭐에 관심 있지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나는 혹시 ADHD인가? 라는 고민을 할 정도였었는데 최근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전에 내가 교류하지 못했던, 않았던 혹은 몰랐던 그런 동료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인데 2018년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아티스트들과 교류해서 공동으로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확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 사진으로 잠깐 보셨던 케이브라는 온라인으로 뭔가 국제 교류를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같이 작업해보니까 이 동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다음 작업을 창작해야 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마피코라는 작업이었습니다. 마피코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코리아의 줄임말이에요. 이 공연의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코리아 식민 지배를 겪었던 이 세 아시아의 국가가 2050년에 통합국가를 출범하기로 결심을 했다. 자, 대통령을 뽑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는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선거,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뉴스들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게 되었고 5명의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요. 그 후보들은 각각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그런 LGBTQ 퀴어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어떤 전통과 보수의 가치를 항변하는 인물, 그리고 어떤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료도 있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로서 그리고 이주 노동자로서의 당사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창당을 하고 출마를 한 배우들이 후보가 되어서 공연이 진행되고 공연은 토론회 방식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당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토론회 중에 서로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관객에게 질문을 받아서 관객의 질문에 즉흥으로 답을 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관객들이 전부 다 그 후보자들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그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대부분 그래도 최악의 인물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의 선출식을 하는 것으로 공연이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이렇게 가까운 이웃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시대상에 대해서 책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경험해야 했고, 이 레지던시와 워크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교류했을 때 더 생생해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좀 감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이슈만 말씀드리면, 필리핀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아티스트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축제에서 필리핀 공연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필리핀에 아티스트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필리핀에 정말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다만 국경을 넘는 것이, 프랑스의 아티스트가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필리핀 아티스트가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데도 한국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국경과 관련되어 있는 비자의 문제들 때문인데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아티스트는 비자가 7일 만에 발급이 되었는데, 필리핀 아티스트는 원래 발급되어야 하는 비자의 기간보다 서류가 3배 이상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한 미스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쪽의 귀책이 있었어요. 한국에 결국 못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제 교류가 어쩌면 이전까지의 국제 교류가 너무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이 컴퓨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인데요. 필리핀 아티스트는 오지 못했고, 아이패드로 줌을 연결을 해서 공연과 실시간으로 얼굴만 등장한 채로 공연의 내러티브 대화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필리핀 아티스트가 자기가 왜 못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국경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종 이주 노동자로서 어떤 서름을 겪어야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때의 선거에서 이 아티스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예술이 국제교류를 한다는 게 어떤 힘이 있을까? 어쩌면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얘기들을 듣게 해주고,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리아 난민 소녀를 상징하는 자이언트 퍼펫 아말이 행진을 하며 전달했던 메시지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분홍색 시소가 그 국경 너머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듯이, 그리고 한 난민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어린이들을 두고 버려져 있던 문짝과 창문을 극장 삼아서 그 공연을 하고자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한 퍼펫 아티스트가 그러했듯이, 어쩌면 예술이 필요한 곳에 국제교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주로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무언가 좀 공유할 만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 저는 기업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대한 채널이 없어서 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곤 하는데요. 제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관심 있게 소식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와 공간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과천시의 주공 아파트 한 집에서만 33년을 살았어요. 이사를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집의 벽지도 막 다 제 손때가 묻어있고, 어린 시절에 키를 재던 것도 다 남아있을 정도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른 도시로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문득 그 토포필리아라는 게 뭘까? 공간을 이렇게 향수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그런 속도의 문제로부터 사회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도시의 속도에 대한 그런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남겨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듀서들이랑 같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 관련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오늘이 이제 국제교류 이야기니까 좀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어떤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넘어서서 어떤 미시사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미시사 조금 작은 이야기들, 한 줄로 쓰여진 굵직한 역사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들이 촘촘히 쌓여서 이 시대를, 그걸 이제 인류학에서는 두껍게 읽기, thicker descrip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시대를 두껍게 읽어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에 촉매제는 예술이다, 이런 접근들이 저는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역사를 뭐 왜곡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가 한 줄로 쓰여 있다면 그 기저에 어떤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있을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조금 더 두텁게 읽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카이브, 리서치 접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걸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축제 취소 사례들, 저도 사실 축제에서 많이 일을 하고 축제에서 여러 종류의 취소들을 경험을 해냈는데요. 사실은 취소를 할 때 어떤 취소들은 너무나 정말 불가피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었고 불가항력이었었고, 어떤 것들은 이게 최선일까라는 고민이 들게끔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건 이걸 숨기지 않고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주변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 많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정리하면서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대안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예술가는 이런 것에 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술가는 여기에 뭐 목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동료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술계의 어떤 독립 예술가들, 독립 프로듀서로서 이런 목소리들을 좀 촘촘히 쌓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는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어떠한 취소의 경험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배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일례로 2014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제가 일하고 있었던 안산국제거리국 축제가 축제 2주 전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도리어 그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해에 축제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도시에 축제가 다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축제를 해야 되지?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어떤 희락으로서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으로서의 축제가 아니라 진짜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화낼 수도 있는 그런 희노애락으로서의 그런 축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배움이었었는데요. 숨을 고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교류와는 좀 다른 결의 답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